시간에 여기 태양계 형성까지는 했다는 말이죠.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탄생 과정인데 태양이 탄생을 해가지고 태양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계가 될 성운이니까 태양계 성운이라고 하고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수축을 하는데 회전하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원시 태양이 생겨요. 원시 태양은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시 별이에요, 별. 태양이 별이니까. 핵융합을 해야 하네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직 공부를 아직 많이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거라 여러분 생각합니다. 알겠죠? 공부하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시별은 핵융합 때문에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높아져서 전기난로가 뜨거워지면 밝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밝아 보인다 해가지고 원시별이고, 태양도 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태양 대신에 별이라고 치환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원시 원반에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가운데서 핵융합을 하는 태양, 그 다음에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도 같이 봤었죠? 사이즈는 누가 커요? 목성형 행성. 질량은 누가 커요? 질량. 목성. 밀도는 누가 커요? 지구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이에요. 여기 행성 아니고 지구의 형성이라고 수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 원반에서 조그마한 행성체들이 있었고 그 조그마한 행성체들도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끌어당기면 서로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면 열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손바닥 막 비비면은 열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마찰 때문에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마그마가 뭐예요? 뭐가 녹은 거지? 쉽게 생각하면 돌과 같은 이제 암석들이 녹은 것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들어봤죠? 용암은 화산을 통해 지각으로 분출된 거. 정답을 맞췄어요. 마그마는 그냥 땅 속에 있을 때를 마그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화산 분출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하는데 성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냥 기체들이 좀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용암은 밖으로 분출된 걸 얘기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마그마들은 결국에 미행성체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녹은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당연히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흙탕물 흔들었다가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뭐부터 가라앉아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것 중에? 무거운 것들. 그래가지고 중심 쪽으로 가라앉는 것들은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중앙부에는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가지고 핵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들이 남아서 멘트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대략 몇 도 정도 될까요? 몇 켈빈 정도? 3000? 우리 우주 배경 복사가 몇 켈빈에 해당했죠? 우주 배경 복사. 우주의 배경으로 깔려있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걔가 대략 몇 켈빈 정도라고 했어요? 3켈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으로 깔려있는 온도가 3켈빈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 몇 도씨예요. 그러면 그 차가운 우주에서 이 뜨거운 얘네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겉에서부터 식을까 안에서부터 식을까요? 그쵸? 겉에서부터 식어가기 하겠죠? 그래가지고 겉에서부터 식어가지고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되고 이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행성체 충돌입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하니까 어때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미행성체의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녹아 있으니까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는데 결국 가라앉는 얘기는 중심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멘틀과 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고 가벼운 물질들은 떠가지고 이제 멘틀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 지구에 핵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핵의 주 성분은 뭐예요? 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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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규소와 산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에 떠올라서 멘틀을 형성을 하였고 저기 찰 아니에요. 철로 바꿔주세요. 철과 니켈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은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그마와 화성 활동에서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는 지구의 대기를 형성을 했어요. 우리 핵이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알아요? 이 중에 액체는 뭐죠? 뭐예요? 외핵은 액체입니다. 근데 중심부가 더 뜨거워서 사실은 외핵보다는 내핵이 훨씬 더 뜨거운데 왜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을까요? 중심부가 제일 뜨거워요. 그러면 뜨거우면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주변에서 외핵이 계속 누르고 있어요. 강제로 내가 액체이고 싶은데 주변의 압력이 너무 크니까 내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이에요. 자, 미행성체 충돌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부터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었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기체 상태에 있던 물, 수증기가 이제 비가 되어서 내리고 얘가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난 후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였고 점차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우리 인간도 탄생을 했습니다. 알겠나요? 결국 우리는 다 별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예요. 우리 어디서 왔다고요? 다? 별에서 왔습니다. 자, 지구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 볼게요.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별에서. 그리고 별의 죽음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향 아니고 양이에요. 양으로 바꿔주세요. 양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의 유래는 별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들과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다양한 원소들이 구성 성분으로 되는데 대부분 태양계 성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알겠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지구가? 내가 말고 알겠죠? 우리 지구가 금을 가졌어요. 금은 언제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그렇죠.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의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금은 철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초신화 폭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결국엔 태양계 성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성운이 금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럼 금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에 오른쪽 위에 대기 성분의 변화입니다. 지구 탄생 초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았습니다. 이후 수증기는 비로 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서 감소하였고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후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면서 지금과 같이 질소가 한 78%, 산소가 21% 정도 되는 대기 조성을 갖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산화탄소가 어떤 기체로 많이 알고 있죠?
뭐를 일으키는 환경오염 중에 어떤 거? 지구를 뜨겁게 해주는 지구 온난화. 그렇죠.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뜨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물에 녹으면서 사라져서 점차 식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결국엔 액체 상태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고 헤비테이블 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인간들은 뭐를 찾고 있냐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다른 우주의 행성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맞아요. 너무 넓어요. 우리 태양계 행성이 뭐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개인가요? 그럼 이 8개 중에 무려 1개에서 생명체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근데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우리 은하예요. 그리고 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다음에 이 은하들은 또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행성들도 셀 수 없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행성에서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찾고 있어요. 알겠나요? 금성은 어때요? 엄청 뜨겁죠. 왜 뜨겁죠? 가깝기도 하고 금성의 대기의 90 몇 프로는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300도씨인가 500도씨인가 그래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금성을 미래의 지구라고도 부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계속 화석연료 쓰고 있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나중에 금성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단어는 진도를 다 나갔고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이에요. 지금 별의 탄생 과정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했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원자랑 원소 잠깐 구분해 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거의 첫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였죠?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입자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다르면 종류, 성분이 다른 거예요.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뜻합니다. 좋아요. 자, 그래 원소는 성분이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입자와 그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는 달라요. 기본 입자는 뭐죠? 뭐야? 전자랑 쿼크가 있지 않았나요? 걔네들을 뭐라 불렀어요? 기본 입자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하네요. 그쵸? 얘들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냐면, 수소라는 물질이 수소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를 분해해버리면 양성자, 그 다음 중성자, 전자 더 분해하면 쿼크랑 전자만 나오죠. 쿼크랑 전자가 수소의 특징을 띠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전자가 수소의 특징을 띠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특정 물질의 성질을 띌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그냥 원자라고 합니다. 수소가 수소의 특징을 띠고 헬륨이 헬륨의 특징을 띌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그냥 원자라고 하고, 우리가 배웠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는 전자랑 쿼크 이런 것들이에요. 구분 좀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행성과 규칙성인데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주기성이 뭐예요? 주기가 뭐예요? 주기.
주기가 뭐예요? 주기. 그렇죠. 패턴.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편한가요? 패턴입니다. 패턴이 뭐예요? 계속 무언가 갔다가 다시 반복되고 갔다가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소들을 쭉 특징들을 나열했더니 어떤 특징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주기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주기율표와 같은 족의 원소들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뭐라 그래요?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 110 정도, 110여 가지가 되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분류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상 어떻게 분류하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원소로 분류가 됩니다. 금속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때? 반짝반짝 빛나고, 그쵸? 단단해요? 아니면은 얘가 쉽게 부서져요? 단단하고 금을 막 칩니다. 금이 깨져요? 아니면 금이 눌려서 모양이 변해요? 금을 쳐본 적이 없나요? 어때요? 금을 치면 펴지거나 이러죠. 철도 우리가 모양대로 치면은 그 모습대로 변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철사 휘어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금은 특유의 광택이 있고 단단하고 그리고 어때요?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 대부분 고체인데 수온은 액체예요. 실온 상태에서 실온은 대략 25도씨인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대부분 고체이지만 수온은 액체예요. 자, 그 다음에 특유의 뭐가 있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광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해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금속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선은 뭘로 돼 있어요? 구리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니까 이렇게 전선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어떻게 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이온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의 구조 기억나요? 가운데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고 얘네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자는 정기적인 성질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었어요. 이 말은 뭐야? 양성자의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랑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양성자의 숫자가 다르면 다른 원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양성자 5개, 그 다음에 전자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겠죠? 근데 내가 전자 하나를 누군가한테서 가지고 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전자를 다른 애한테서 가져왔어. 그럼 나는 플러스 5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라는 성질을 띠겠죠. 됐나요? 좋아요. 혹은 내가 양성자 5개, 전자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 1개를 누군가한테 줘버렸어. 그럼 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4니까 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됐죠? 자, 내가 원자였어요. 근데 원자가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얻게 되거나 잃게 되면 전기적 성질이 0이 아니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띠겠죠. 이런 입자들을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온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자를 얻었어. 그럼 나는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를 음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니까 이런 것들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속의 성질은 대부분 전자를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들 주기율표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적었나요?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철이에요. 다양한 공구에 쓰입니다. 근데 알루미늄 음식 용기에 쓰이는데 알루미늄 너무 많이 내 몸에 과잉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구리 전선입니다. 전기를 잘 통하죠. 그럼 구리가 가장 전기를 잘 통할까요? 모든 금속 중에 구리가 제일 잘 통할까? 모든 금속 중에 여러분 컴퓨터 회로 딱 열게 되면은 거기에 반짝반짝반짝 금색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과 은이 전기를 잘 통해요. 근데 얘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를 대체로 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가만히 있거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뭐 트럭에서 막 고장난 컴퓨터 이렇게 하면서 모으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그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모은다라기보다는 컴퓨터를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채취해가지고 가공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새 금 1g당 얼마예요? 뭐야? 요새 금 1g당 얼마예요? 한 80대지 않아요? 아니야? 25년이었어요? 몇 년 전에가 2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선생님 한 80인가 90으로 알고 있는데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장난 컴퓨터 막 버리는 것보다 한번 뜯어보고 거기 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면 1g만 얻으면 어떻게 돼? 거의 100만 원어치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입니다. 그렇죠? 얘는 대부분 고체였는데 비금속 원소는 기체 또는 고체인 거고 나중에 배울 브로민이라는 애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랑 금속은 좀 반대의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돼서 광택이 없고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가 아니라 여기 고를 하나 지어주세요.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흑연은 제외인데 여러분들 흑연으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들 샤프심 혹은 연필심이 다 흑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연에다가 양쪽에다가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라고 해서 다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일부 애들은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해서 음이온이 된대요. 음이온이 되려면 이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탄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심에 쓰이고, 자, 질소, 과자 봉지 충 아니고 띄어쓰기 잘 생각해서 과자 봉지 충전재라고 기억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과자 사면 질소 사는 거잖아요. 왜 앞에 질소로 충전시켜 놨을까요? 다른 기체들도 많은데. 많아 보이려고. 일단은 조금만 기체를 넣어도 되는데 많이 넣은 이유는 원래 표면적인 목적은 썩지 않게. 그러니까 이 질소 기체는 그 누구랑도 잘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얘를 조금 넣는 것보다 많이 넣으면 봉지가 커 보이니까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과자 사는 게 결국 질소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험도 했었냐면 사람들이 그 과자 봉지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넜어요. 누구 보라고? 회사들 보라고. 너네 덕분에 우리가 질소를 사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럼 무조건 봉지 과자 하나씩 챙기세요. 뭐 배를 탈 수도 있고, 그렇죠? 해변가에서 놀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봉지 과자 하나 사가지고 걔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럼 물에 빠졌을 때 걔를 잡고 살아남을 수 있고, 무인도에 갔을 때 어떻게 해? 그거 뜯어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갈 때 무조건 나를 데려가는 어른들한테 뭘 사야 된다고 얘기해? 과자 사야 된다고. 왜 사야 돼? 돈 없어 하면 뭐라고 얘기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질소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인이 있어요. 성냥이 여기 나뭇가지 끝에 붙어 있는 게 인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1번부터 20번까지를 선생님이 쓰는 모습 그대로 외워줘야지 앞으로의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칠판에 쓰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기율표로인데 무조건 필수로 외워야 하는 1번부터 20번 사이에 원소들이고 얘는 원소 기호들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외워야 해요. 알겠죠? 자, 한 번씩 따라 볼게요. 얘는 수소, 그다음 얘는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거 SI예요.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고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18, 19, 20번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그래서 수소 1번부터 칼슘 20번까지 원자 번호는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원소 기호, 그 다음 원소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준 요 모습 그대로 외워야지 앞으로의 삶이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 이 세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곧 배우겠지만 이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족 같다 해가지고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처럼 들리진 않았지? 이게 그러니까 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다고? 가족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성질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1족이라고 하고 얘를 2족이라고 하는데 이 붕소부터는 우리 주기율표 보면 이게 주기율표거든요. 여기 원래는 3, 4, 5, 6, 7, 8, 9, 10, 12가 있는데 다행히 1번부터 우리 20번 사이에는 3부터 12족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붕소는 바로 13, 14, 15, 16, 17, 18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세로줄이 왜 족이에요? 뭐가 비슷해? 성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 가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 쓰고 그 밑에 원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쓰고 이 모습 그대로 잘 쓰는 거. 알겠나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자 번호 얘가 1번이라고 했고 얘가 3번이라고 했고 얘가 11번이라고 했고 얘가 19번이라고 했는데 이 원자 번호는 뭐를 뜻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13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예요? 13개. 근데 얘가 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 13개로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를 외우면 그때부터 쭈루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아르곤은 18번이에요. 아르곤은 18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8개. 그럼 전자 몇 개? 18개입니다. 산소 몇 번? 얘는 족이고. 산소 몇 번? 8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8개. 전자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양성자의 개수가 나오고 전자의 개수가 나오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요. 그럼 그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자 이제 주기율표인데 사실 주기율표는 밑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안 외워도 되고 일단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인 거고 나머지 자주 나오는 원소들은 당연히 원소 기호랑 어떤 한글 이름으로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 자, 원소들을 자, 뭐랑 양성자의 숫자랑 똑같다고 했어요?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숫자이다.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가족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질이 비슷하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단 1쪽의 수소는 나머지 애들이랑 다르니까 주위에서 기억해 주면 돼요. 나중에 계속 설명할 거예요. 듣나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랑 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부터 7주기까지 있고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이렇게 족이라고 합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렸던 1번부터 20번은 다행히 3부터 12쪽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 2, 13, 14, 15, 16, 17, 18, 18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수소를 제외한 왼쪽 중앙 부분에는 금속 원소들이 보통 있고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있고 요 사이에는 둘의 특징을 일부 가지거나 둘 다 가지는 준금속 원소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는 주로 금속 원소가 그렇죠. 금속 원소가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는 어떻게 나왔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주기율표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배열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단은 요 과학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고 이 원소들의 원자랑 사이에 일정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뉴렌즈라는 사람은 원소들을 원자랑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남을 발견했습니다. 자, 원자량은 무엇이냐면 약간 좀 편하게 생각하면 원자의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인데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핵과 전자 중에 핵입니다. 전자는 양성자의 한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이 대부분은 핵이 차지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멘델리예프는 이제 당시에 63종까지 원소들이 발견됐었는데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사람이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소마다 원자 번호를 정했고 원소들이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숫자 즉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서 우리가 지금 요 주기율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 성질 또는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는데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이고 원자량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원자 번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 번호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뭐의 숫자랑 같아요? 뭐의 숫자랑 같아? 그 전자는 변할 수 있어 개수가. 그래서 저는 움직여요.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값이 있어. 양성자의 숫자입니다. 양성자의 숫자가 변해버리면 원소의 종류가 달라져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양성자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로줄이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1쪽에 해당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뭐 루비듐, 세슘까지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하는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 추가적으로 브로민, 아이오딘이라는 애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쪽의 원소들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가 그 다음에 17쪽의 원소들이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볼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이 리튬 여기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알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이 금속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같은 족에 있으니까 비슷한 성질을 띠어요. 얘네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에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물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염기성을 알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물에 녹게 되면 그 물과 반응하게 되면 물을 염기성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하지만 수소는 금속이 아니고 이러한 성질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루비듐, 그 밑에 세슘도 있어요. RCS. 혹시 세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세슘 시계. 세슘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1초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아무튼 그때도 세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기율표에 수소를 제외한 1쪽에 해당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이니까 당연히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고 광택을 띱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뭐 어떤 액체 안에 담가놨는데 이거 둥둥 떠 있어요. 이거 알칼리 금속이거든요. 얘가 리튬, 얘가 나트륨이에요. 리튬이 어떤 물질에 둥둥둥 써 있어요. 얘가 어떤 물질이라면 기름 성분이에요. 둥둥 떠 있어요. 밀도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도 작고 굉장히 약간 연약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얘가 기름 성분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밀폐를 시켜놨습니다. 기름이 뭐죠? 지방, 기름 이런 게 뭐예요? 물과 안 친한 애들 전부 다 그냥 기름 성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엔 여기에 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밀폐해놨습니다. 뭐를 차단하는 거냐면 산소를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칼리 금속들은 공통적으로 물, 그 다음에 산소랑 쉽게 반응해서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반응성이 커가지고 얘는 산소, 그 다음에 물과 잘 반응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반응을 해요. 아까 금속 애들은 어떤 이온이 되기 쉽다 그랬죠?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왜 한 개인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산소랑 물과 잘 반응한다고 했는데 그래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는 그 산소 원자 한 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O2의 형태로 보통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화학식이 나오는데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본인의 금속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여기 4M은 뭐냐면 여기 M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다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화학식이.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의 NA가 있다. 그러면 한 분자의 O2랑 결합해가지고 2개의 Na2O라는 산화 나트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랑 잘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도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어떤 기체를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수소도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 일반적으로는 H2의 상태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자,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니까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요거 M도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이 알칼리 금속 중에 그 두 개의 NA와 두 개의 물 분자가 반응하게 되면 두 개의 NaOH 플러스 H2가 되는데 요 H2 옆에 화살표는 기체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산과 염기에서 어떤 것들을 염기라고 하냐면 요 OH가 물에 녹으면 OH-라는 이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을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명한 액체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내 손을 넣어봐서 단백질이 녹는다 그럼 염기성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얘를 색깔로 표현해주는 액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페노프탈레인을 먼저 볼 건데 어차피 나중에 지시약 색깔로 다 외울 건데 지금은 이 페노프탈레인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이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애는 산성을 만나면 색깔이 안 변해서 무색인 거고 중성을 만나도 색깔이 안 변해서 이제 무색이에요. 근데 염기성을 만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자, 볼게요.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용액.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중성에서는 무색이에요. 그렇지만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반응 후 수용액이 액성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다 칼로 쉽게 잘리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진 않고 그 다음에 리튬은 이제 색 변화를 보니까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얘는 서서히 사라지고 금방 사라지고 빠르게 사라져요. 그럼 산소랑 반응이 잘 되는 애는 누구야? 더 잘 되는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칼륨이 훨씬 더 잘 반응하겠죠. 그래서 다 반응하긴 하지만 칼륨이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이 제일 작습니다. 알겠나요? 자, 공통적인 성질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무엇과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빠르게 잃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는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산성이면 무색, 그 다음 중성이어도 무색인데 물이 염기성으로 바뀌면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에 넣었어요. 반응하는 모습이 잘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세 개 중에? 칼륨,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 리튬이겠죠. 자, 수용액의 변화를 보니까 다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물이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염기성입니다. 공통적인 성질은 물과 반응해서 기체인 어떤 기체? 수소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 나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다음 시간에 1번부터 20번까지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알겠나요?